자, 진성준 의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동영TV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인사해 주시죠.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재미없다고 잘 안 불러주시니까. 진성준입니다. 아, 재밌으신데 왜 재미없다고 안 불러주세요? 네. 그나마 재밌는 분이에요. 네, 어쨌든 우리 의원이 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21대 국회 이제 국감이 마무리가 됐고 이제 뭐 또 다른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국감 관련 소회를 좀 듣고 싶어요. 여당이 너무 방어만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뭐 아무래도 정부 여당은 한 몸통이니까 네. 여당이 정부를 좀 방어해야 하죠. 근데 야당의 칼날이 그렇게 날카로웠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또 야당이 작심하고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니까 아주 뭐 날카롭게 나올 거다, 뭐 세게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어를 잘 해야지 하는 결심으로 갔는데 뭐 다른 상임위원회도 대체로 비슷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특히 집값 문제 이런 게 아주 심각하니까 아주 그냥 파상 공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어떤 게 이슈다 싶으면 그거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져서 여러 의원들이 뭐 똑같은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짚어줘야 그게 이제 이슈가 되는데 저마다 그냥 다른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전략이 좀 없었던 게 아닌가 네, 전략이 싶은데.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추미애 이야기는 대정부 질문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그걸 국감장까지 끌고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는 국감장에 정책 국감이 되지 않고 정쟁 국감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방어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이번 국감은 윤석열만 스타가 됐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국감 이후에 야당 지지율은 뚝 떨어지고 윤석열 총장만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 뭐 진성준 의원님이 뭐 당의 전략기획위원장도 하셨고 하니까 잘 아실 텐데 윤석열이 뜨는 거는 국민의힘에는 좋은 현상이 아니다. 다들 이렇게 분석하는데 동의하세요? 그렇죠. 우선 뭐 모르겠어요. 그 국민의힘 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치인으로 보고 또 더구나 야당 인사로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치인이 아직 아니죠.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바도 없고 그냥 냄새만 많이 피우고 있는 거잖아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잘 얘기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 사람도 아니고 뭐 지지율이 좀 나온다고 하는 거는 그의 어떤 소신 있는 어떤 태도에 대한 관심의 표명이지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지가 아니다. 저는 정확하게 사실을 짚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할지 어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만 뜨니까 그 당의 다른 대통령 후보들 뭐 오세훈, 원희룡,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 그 당으로서는 손해가 크다. 그러니까 이제 또 막 또 제동을 거는 모양새가 또 나오더라고요. 유력한 대권 후보가 없는 정당의 딜레마, 비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월성 1호기 손댈 때 깜짝 놀랐거든요. 어디까지 가려고 이 사람이 이런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고 또 지금의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로 또 당장 하는 게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하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검찰총장에 와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다? 그러면 뭐 우리 댓글에도 나옵니다만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되느냐. 지지자들도 부글부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정권에 도전하는 정치행위인 거잖아요. 검찰권 남용이고. 조국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할 때 전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고 또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 그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이미 이것은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검찰이 보기에 무슨 불법 또 위법 행위가 있다고 하면 뭐 성역 없이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다 끝난 다음에 수사를 해도 괜찮은 것을 또 피의자라고 하는 정경심 교수를 직접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도 괜찮은 것을 기어이 강행했잖아요. 그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네. 행위였고 따라서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검찰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이제는 인사권에 대한 도전 정도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수사를 한 거란 말이죠. 비판이 거세지니까 그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있었을 불법, 또 감사 과정에서 있었을 불법을 수사하는 거다라고 이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수사를 하다 보면 그 정책 결정의 과정을 지금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지도 않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어디 그 지속 여부 또는 가동 여부가 경제성 하나만으로 결정돼야 될 일이냐고요. 그렇죠. 안전성의 문제도 있는 거고 주민 수용성의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욱이 월성 1호기는 설계 수명을 지났어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 더 이상 수명 연장은 안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던 사안입니다. 그걸 가동 중지시켰던 결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수사한다? 정면 도전이죠. 네. 정치 행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데 적어도 지금까지 검찰이 얘기하는 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 집행의 과정에서 있었을 공무원의 불법 또 감사 과정에서 있었던 뭐 문서를 뭐 파기하고 뭐 숨기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수사라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네. 근데 이런 식이면 뭐 내일 또 김해공항 뭐 평가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만일 그 민주당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윤 총장이 그것도 내가 한번 들여다봐야지 뭐 이러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지지자들이 과연 해야 되느냐. 근데 그 사실 방법론은 마땅치가 않죠. 임기가 보장돼 있는 총장직이고 뭐 방법은 뭐 대통령이 불신임을 한다 그러면 뭐 그때 버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예, 지금까지도 뭐 대통령이 뭐 계속 신임한다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뭐 확인되지 않는 무슨 밀사를 보내가지고 예. 그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밀사 아니었습니까? 예, 저는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명백한 검찰권의 남용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살아있는 권력뿐만 아니라 뭐 죽어있는 권력이라 하더라도 잘못이 있다면 똑같이 수사해야 할 거고 또 그 수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권을 보호하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조국 장관 수사 때 보였던 그 무리한 수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유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는 뭐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공수처장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저희가 앞서 일부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네.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던 석동현 변호사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일단 협의가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요. 하지만 그 민주당에서는 11월에로 인사청문회를 열고 12월에는 꼭 출범을 시키겠다라는 게 계획이잖아요. 결국에는 법 개정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글쎄, 하여간 저들은 공수처를 출범시킬 생각이 없지요. 네. 네,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당에서 시한을 정했습니다. 내일 모레 18일 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는 결론을 내라. 이때 결론을 내지 않으면 25일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공수처법 개정을 논의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기왕이면 법을 개정하지 않고 여야가 잘 합의해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끝내 추천을 하지 않아서 결국 법 개정을 강행하게 하고 저 봐라 민주당이 또 독주한다 뭐 독재한다라고 네. 하는 공격을 통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감수해주겠다.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거나 눈치 보진 않겠다는 네. 것이 저희 당의 결심입니다. 그리고 사실 좋아요. 지금 회의를 3차까지 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민주당에서는 지금 많이 줬잖아요. 이미 7월에 진행됐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요. 아니 이거 봐요. 세월호 조사위 추천하라니까 조사 방해하는 사람을 추천했던 당이 이 당이에요. 네네. 공수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해하는 사람을 필요 없다는 사람을
추천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지 씨 이상한데도 지지율이 그 정도라도 나오는 거 보면 전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공수처는 올해 안에 좀 꼭 출범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니까. 네, 그럴 네. 결심입니다. 네, 여러분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재보궐선거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면 재보궐에 이제 후보를 내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상대로 야당과 언론이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원 당규를 바꿔서까지 후보를 낼 만큼 뭔가 이 내년 재보궐 선거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 이렇게 당에서는 보고 있는 거겠죠. 물론입니다. 저희만 재보궐선거, 보궐선거의 의미를 크게 보는 게 아니고 야당도 크게 보고 있어요. 더 크게 보겠죠. 네, 그쪽에서는. 건건일척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비단 한 번 있는 재보궐선거가 아니고 예. 그 다음 연도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 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선거기 때문에. 그럼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시 2개 도시 지자체장을 뽑지 않습니까? 네. 이거 대통령 선거에 연계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정당이라면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도리고 그것이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다. 네. 어떤 분들은 저희 당원에 보궐선거를 발생시킬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으니 그 규정을 지켜라. 그게 책임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작은 책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은 서울시정 또 부산시정을 맡아서 잘 이끌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다짐 이런 것이 더 책임 있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리얼미터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일단은 뭐 서울에서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동률로 나오고 있고요. 부산에서는 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조금 높은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서울 전문가입니다. 네. 근데 뭐 서울 현직 국회의원이고 또 서울 부시장 출신 아닙니까? 서울시. 예. 부산을 접어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산 선거도 최선을 다해 임할 네. 것이고요. 또 서울 선거도 역시 그럴 텐데, 물론, 저희 단체장의 문제로 보궐선거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서울시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오직 그것 하나뿐인가? 그럼요. 네. 그렇지 않죠. 그렇죠. 예. 서울 시민의 삶, 또 부산시의 미래, 이런 것을 개척해 나갈 사람이 누가 적임인가? 또 어떤 정당이 과연 그런 소임을 다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고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진압되지 않고 적어도 내년 하반기에 백신이 나올 때까지 또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될 거다라고 하는 관측인데 이 방역을 잘 막아내왔던 게 누구냐? 그리고 또 이 코로나가 다 진압됐을 때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하고 있는 정당과 세력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실 거라고 봐요. 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비교 우위가 있다고 보고 좋은 후보, 무엇보다도 도덕적인 후보, 또 그런 이른바 성추문에 휘말리지 않을 후보를 공천한다면 우리 시민들께서 잘 선택해 주실 것이다. 아니 뭐 코로나 상황은 뭐 대구하고 서울 경기만 비교해도 누가 잘했는지 그냥 확연히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세빛 중구선 같은 거 또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세금과 빚이 둥둥 떠다니는. 근데 사실 이제 이거를 좀 야당하고 언론 측에서는 이걸 젠더 선거로 좀 몰고 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실제로 뭐 여성 후보가 나오면 가산점을 주겠다, 가점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프레임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젠더가 그 뭐 서울이나 부산시정을 운영하는데 핵심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야당이 내세울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겠지요. 이제 물론 그것도 저희 당이 이제 철저하게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을 극복해서 더 나은 삶. 서울시정이나 부산시정이라고 하는 것이 젠더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한 비전을 잘 내세우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서울은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뭐 우상호, 박주민, 박영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추미애 장관도 이름 오르내리는데 어쨌든 굉장히 거물급 인사들인데 화려하다. 네. 근데 부산은 지금 뭐 김영춘, 김혜영 뭐 이 정도만 나오고 있거든요. 부산이 후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뭐 물론 경선으로 가겠습니다만은 나는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 지도부로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되겠죠. 당 외부에서 영입해서 내보낼 수는 없을까? 뭐 이런 것도 고민할 터이고 또
부산 출신의 현역 의원들도 있습니다. 예. 있으니까 경쟁력들을 보아서 가장 좋은 카드를 골라내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미 김민석 의원을 중심으로 한 보궐선거 기획단을 만들었고 네. 이 기획단에서 잘 준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서울시는 뭐 사실은 뭐 야당에서 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결국은 서울시는 부동산이 아닐까. 부동산 정책. 지금 저쪽에서도 또 언론에서도 계속 부동산을 물고 늘어질 거고. 예, 네.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도 서울 집값 내릴까요? 지금 계속 질문을 네. 올려주고 계신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진성준 의원도 그런 말씀 예전에 뭐 저하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셨고 또 다른 전문가들도 말하기는 그 전에 9월달에 내놓은 정책이 너무 센 정책이기 때문에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효과가 날 것이다고 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예. 지금 뭐 강남은 조금 뭐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또 다른 곳이 뛰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있어서 집값은 잡히는데 전세값이 이제 오르고 네, 있다. 정리하신 네. 것처럼 네. 매매가, 네. 집값, 매매가는 뭐 완전히 뭐 하향세로 돌아선 것은 아닙니다만 상승 추세가 현격하게 꺾여서 사는 사람이 없대요. 네, 없고 또 상승률도 뭐 아주 완만해져서 연말을 지나서 연초가 되면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전세값이 문제인데 전세값도 저는 좀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차 보호 3법을 개정한 후과로 지금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고 전세 대란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 임대차 보호법 개정의 핵심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보장해서 기존 2년에 더해서 2년간 더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용해서 그냥 눌러 살게 된 거예요. 2년 살아서 이제 이사 가야 되는데 그냥 2년 더 살게 된 거예요. 5%의 임대료 인상만 감수하면. 네. 그렇고 불가피하게 새롭게 집을 얻어야 될 사람.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신혼집을 구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더 이상 전세 계약의 연장이나 갱신이 불가능해서 새롭게 전세를 얻어야 된다든지 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전세 수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없다고 난리인데 왜냐하면 기존에 다 눌러 살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없어요. 근데 그만큼 신규 수요자도 많은 수는 아니다. 그런데 이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임대료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뛰어올라 있는 매매값을 따라잡기 위해서 전세가도 높게 부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저는 두 가지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우선 긴급하게 내놓을 수 있는 임대 물량들을 확보해서 공급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건 단기간에 이루어지긴 좀 어려울 거라고 보여져요. 집을 막 수요가 있다고 해서 무슨 물건 찍어내듯이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라도 이 임대 물량을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즉자적인 효과를 내려면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인상시킬 수 있어요. 근데 신규 계약에는 그런 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5%로 하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5%가 좋을지 10%가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임대료 상한을 적용하면 즉자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세값이 폭등했다느니 뭐 전세 대란이라느니 이런 얘기는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 늘릴 때도 한 6개월간은 또 전세가 모자라고 전세값이 뛰는 현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런 과도기가 아닌가. 거기다가 또 그 지금 언론이 민주당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기사를 악의적으로 쓰거든요. 뭐 그런 부분도 좀 겹쳐서 있으니까 좀 함께 봐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다른 정치 현안의 가짜 뉴스를 판별해내는 일들을 팩트 체크를 많이 하시듯이
부동산 기사에 대해서도 팩트 체크를 많이 해주셨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려워요. 부동산 어려워요. 기사는 좀 네. 보면 이게 그냥 기자들이 하는 말이 다 정답인 것 같고 왜냐면 그 시장을 내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찾아본다고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근데 뭐 진성준 의원님이 또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안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이 부동산 업계를 좀 긴장하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어려워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법이 2개가 있었습니다. 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또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 이 2가지가 있었는데 이 2개의 법안을 합치기로 하고 이 2개의 법에서 규율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규율하자고 하는 거예요. 크게 3가지인데 네. 하나는 우리나라 기존 부동산법은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업종을 크게 3가지로만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중개업, 또 하나는 감정평가업, 또 하나는 부동산 개발업. 그 외에 최근에 새로운 업역들이 막 나타났는데 부동산 매매업, 또 부동산 정보 제공업, 부동산 자문업, 또는 심지어는 분양 대행업까지 생겼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4가지 업역은 전혀 부동산 관련 법률에 규율되지 않은 자유업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매업이나 정보제공업을 하는지 분양 대행업을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아무런 규율이 없어요. 그러니 기획부동산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동영 작가께서도 전화 받습니까? 모르는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좋은 땅 있는데 좀 사실래요? 하는. 옛날에 많이 받았죠. 네. 예, 이게 기획부동산입니다. 이거 아무 제약 없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법정화해서 네. 이런 부동산 서비스업을 영위하려면 신고해라, 등록해라. 그래서 정부가 일단 관리하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네들의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2번째로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수많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네. 정부가 1년에 한 100만 건 정도 부동산 매매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한 1% 정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된 것의 절반 정도가 다 탈세나 대출 규정 위반이나 하는 불법 행위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1%만 조사한 데서 이렇게 나왔는데 얼마나 많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를 해서 부동산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거기서 이상 거래나 불법 거래가 발견될 경우에는 정밀하게 조사해서 필요한 경우 수사까지도 하자라고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무슨 국민을 감시하려고 하는 거다, 사찰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꿔놓고 생각하면 검찰이나 경찰은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갖고 국민의 삶을 들여다보는데 우리가 국민의 삶을 제약하려고 검찰이나 경찰을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범죄로부터 대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또 금융감독원 이런 것도 왜 필요합니까? 주식시장 주가 조작하고 그러면 그거 처벌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부동산이 말이죠. 가계 자산, 개별 가구 자산의 7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집의 가장 큰 재산 1호, 재산 목록 1호는 뭐냐? 다 집이에요. 이게 76%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제대로 시장 활동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기구를 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3번째로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불공정 행위들의 유형을 분명하게 법으로 정해서 이것을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3가지 내용을 담아서 그동안에 마음 놓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투기를 일삼았던 세력들이 좀 겁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동산 담합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크게 시장을 좀 교란하는 행위가 아닐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좀 이제 단속을 하시겠다는 건데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근데도 좀 끝까지 좀 요거를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진성준 의원님이 박덕흠 의원의 편법 수주 의혹을 제기하신 분이에요. 네. 네, 근데
뉴스에서 박덕흠이 사라졌습니다. 탈당하고 상임위 바꾸고 이러면은 뭐 끝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예. 네. 네, 윤리위원회가 좀 제대로 심사를 해서 징계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간의 국회의 역사를 보듯이 윤리위에서 정말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제대로 징계된 건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유명무실할 것 같다는 자괴감이 좀 들고 시민단체가 박덕흠 의원을 고발을 했는데 예. 검찰이 이걸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에서 전혀 보도를 안 해주니까 어쩌면 이게 올바른 것일지도 모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서 수사 기밀들이 막 빠져나오면 이거야말로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뭐 조국 장관이니 누구니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사소한 것들까지 없는 사실도 부풀려가지고 막 만들어내서 보도가 됐던 반면에 박덕흠 의원은 정말 수사는 하고는 있는 건지 검찰에서 소환은 하고 있는 건지 뭐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뭐 조국, 손혜원 때 비교하면은 정말 그렇죠. 답답한 거죠. 박덕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조차 잊었을 것 같아요. 글쎄 이 박덕흠 의원이 그렇게 그냥 침묵으로 사라지자 하는 전략을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국정감사에도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왜 안 나왔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가 환경노동위원회로 소속을 옮겼는데 그 환노위에서 활동하는 것도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이해충돌이 있는지를 지금 의뢰를 해놨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는 국정감사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근데 그럼 그냥 의원직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자기 이익과 결부된 얘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냥 자기 이익과 결부된 얘기를 서슴없이 하니까 그게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거면 뭐하러 국회의원 하고 있습니까? 빨리 내려놓고 검찰 수사나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공천을 준 당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세 번이나 줬어요. 탈당시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네, 그래서 아무 책임이 없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차제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되겠고 이미 정부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에다가 이 이해충돌방지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국회법에다가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 좋게는 국회법이 아니라 아예 국회의원 윤리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따로 만들어서 이런 분들이 국회에서 자기 이익과 결부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상임위원회 배치를 하는 권한은 원내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그것을 책임지고 이해를 회피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을 회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의무화하는 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은 윤리위 제소돼서 벌을 받기는 받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의 행동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에 본인이 저질렀던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또 지금 국민의 세금까지 축내면서 자리를 지키고 계시니까 그 대가를 치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쭉 최근에 화제가 되는 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당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당대표께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으로 심의하겠다. 그래서 일부 이견이 있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도입하면 기업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굉장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는데 기업들을 너무 위축시키면 안 되니 기왕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서 처리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의견이 당내에 있었습니다만 당 대표께서 그런 입장을 정리하셨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정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좀 손을 보더라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겠는가. 우리 이 대표님 단호해지셨네. 엄중해서 굉장히 단호해지셨어요. 단호낙연. 엄중낙연했어. 아니 뭡니까
당대표 선거 기간 동안에는 엄중하게 보시겠다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당대표가 되고 나셔서부터는 대단히 단호하게 모든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뭐 이 건에 대해서는 야당도 크게 반발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 야당 일부는 당연히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기업 옥죄다 어떻게 하겠지만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기서 반대는 안 해요.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대로 이렇게 이제 시대가 변화했고 또 현안으로 올라와 있는 문제니까 전향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선택하겠다고 하면 국민의힘의 지지도 저는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외인 부대잖아요. 그 당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어디서 이렇게 꼬다시피 해서 네. 앉힌 분인데 실권은 안 주고 얼굴마담 노릇만 하라고 모셔온 분이라서 그 당내의 대부분의 성원들은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동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판 씨름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을지로위원회에서 요즘에 제일 신경 쓰는 게 역시 뭐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문제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 뭐 생활물류법인가요? 뭐 예, 있잖아요. 그거.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야 택배 회사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그 법률 강제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은 택배 회사가 기존에 있는 화물운송사업자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는데 안 맞아요, 이게. 예. 화물차들 그 규율하던 법을 가지고 택배 회사를 규율하자니까 여러 가지 현실에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물류법을 입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 법의 입법으로 모든 것이 다 뭐 과로사가 방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매개 회사들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은 회사와 택배 노동자들 사이에 뭐 단체 협약이라든지 단체 교섭을 통해서 정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표준 계약서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이렇게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생활물류법이 통과되면 표준 계약서에 담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들도 아울러서 담길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요. 네.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택배 노동자들의 작업 시간을 몇 시간으로 규율할 거냐. 또 특히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배송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약속이라는 게 소비자들이 좀 감내를 해야 되거든요. 이해해줘야 될 네. 부분도 있어요. 주말에는 그러면 택배 안 받는다는 감내해 주셔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주말에 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난 뭐 그런데- 총알 배송, 심야 배송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난점이 하나 있어요. 신선식품이에요. 신선식품은 주말이라고 해서 배송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또 특별한 뭐 수수료를 부담한다든지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를 방지하려면 기본적으로 물량을 줄여야 되거든요. 물량을 줄이면 수입도 줄어듭니다. 이분들은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택배 상자를 얼마나 날랐느냐에 의해서 수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많이 날라야 생활비를 벌 수 있어요. 그럼 좀 그게 사실 건강이 좀 안 좋다고 해도 약간 조금 욕심이 날 수밖에 그럼,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관련해서 여론조사도 있는데 택배비를 지금보다 좀 올리자. 소비자들이 찬성하더라고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안전 운임료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택배 노동자의 몫으로 보장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네, 그럴 때에 택배 운송료가 오르는 문제를 어디까지 용인할 거냐 하는 사회적 합의 같은 것도 필요한데 이런 것을 추진하고자 을지로위원회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다시는 그런 마음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이 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앞서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 찬성이 거의 60% 가까이 60% 나오더라고요. 가까이 되죠. 이런 부분도 국민 여론이 좀 고려가 돼서 좀 신속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오늘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동영 TV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인사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네, 재미없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이동영 TV에서 앞으로 더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개월 뒤에 나오세요,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네. 오늘 아까 보니까는 지선정원 나올 때 13,000명까지 계셨었는데, 예, 그, 후원금 다 찾았어요? 아니요.
이거 후원금 얘기해야 돼. 후원금. 네. 후원금은 안 차면 안 되지. 얼마 안 남았, 몇 개월 안 그냥 남았는데. 지나가시는 분들도 예. 계신데. 여러분들, 깨끗하고 따뜻한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 계좌, 농협, 351-1110-6710-93. 351-1110-6710-93. 그걸 누가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자막 처리라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욕심보소, 자막 처리 욕심보소. 해주신대요, 우리 PD님이. 자막 처리해서 올라간다고 네, 합니다. 예금주 진성준 후원회입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 또, 을지로위원회 비롯해서 또 여기저기 사방팔방 다니시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니까 좀 여러분들 또- 도움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시 전액. 되죠? 10만 원까지. 10만 원까지. 전액은 아니고 10만 원. 10만 원만 하세요. 10만 원 하시면 되지 뭐. 박덕흠 의원 같은 분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필요가 없는데, 우리 신성준 의원님은 의정 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도움 부탁드리면서. 아니, 지난 총선 그런데도 박덕흠 의원은 후원금을 받았더라고요. 와, 진짜 이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지난 총선 때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네. 전화를 했더니 꽉 찼다 그러더라고. 총선 때. 내가 그걸 알고 일부러 늦게 전화했지. 요때쯤에 네, 다 마음이 찼을 있었으면 것이다. 미리 했겠죠. 지난 선거 때는 다 찼는데 이번엔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후원해주세요. 진성준. 네, 여러분들, 좋은 또 의정 활동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계좌번호 아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워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진성준 의원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